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는 4월 27일에는 남과 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5월 달에는 북과 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이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김영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BK연금보험 증권운용부장 박종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제 자리를 바꾸셔서. 네, 네. 이직한 이후에 처음 나왔네요. 네. 자, 미래에셋대우의 허재환 수석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자, 먼저 우리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뭐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이걸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금융 경제 쪽 얘기를 한번 전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왜 갑자기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 나섰을까요? 네,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북미 대화는 뭐 물론이고 남북 대화도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핵무기를 완성을 선포를 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북한이 그동안에 김정은이 이제 그 집권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집권 첫 해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연설을 통해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이제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젊은 지도자가 나서서 우리 삶이 좀 좋아지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5년이 되도록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통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당군과 채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은 독재라는 걸 통해서 채찍은 휘두르는데 당군이라는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조금 더 기다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경제를 회생시켜야 될 과제가 있다. 그래서 핵무력을 완성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같이 가겠다고 병행을 했는데 막상 병행을 해보니까 안 되니 선핵 개발 후 경제 개발로 돌아섰죠. 네. 그래서 무기를 빨리 완성시켜 놓고 이제는 경제 개발로 가야 되니 그러려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북미 정상회담이랑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대북 제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북 제재가 이게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핵무력이 이렇게 빨리 완성이 됐을까?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간을 단축을 했다. 그래서 이 날이 빨리 올 수 있었고 만약에 과거처럼 유연한 대북 제재가 지속이 된다면 북한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서 남북관계 이게 긴장,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재를 강하게 한 게 핵무기 개발을 앞당긴 어떤 촉매제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충분히 아이러니하네요. 김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에 손을 내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첫 번째로는 중국이 예전에 자신들의 혈맹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 거는 처음 나간 거거든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정상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노렸지만 이전에 있었던 정권과 성격이 다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이번이 기회다. 이 두 가지, 중국과 남한 정부 두 가지의 변화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외부에 손을 내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남북 대화하고 북미 대화 의제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일단 의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대화는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특사로 파견돼 와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또 뭐 정부 관계자들하고 만나면서 한 얘기가 있죠. 그때 북미 회담을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니까 우리 정부는 전제 조건으로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북미 대화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네. 북미 대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북미가 먼저 조금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거기 좀 중재를 하고 그러면서 또 본격적으로 북미가 이제 비핵화를 가는 좀 처음엔 좀 그림이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대북 특사단이 가면서 북한에서 전격 4월 달에 이제 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 대북 제재 개선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군사적 긴장의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인데 이것은 다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우제가 우리 정부도 비핵화, 또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지금은 통일보다도 한반도 평화 정착, 그러니까 항구적인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 평화를 해결을 하려면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경제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시기가 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의 우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핵화 문제다. 그렇다면 뭐 비핵화를 결정을 하느냐, 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뭐 남한의 정부가 나서서 그래 비핵화를 할 거나 말 거냐, 뭐 이거 뭐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아니라 북한의 의중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대통령님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뭐 우리 특사단한테는 비핵화를 할 의지는 있다. 왜? 그거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시종일관한 유훈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지만 네. 실제 구속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핵화를 해결하려면 해법은 무엇인가, 또 단계는 어떤 걸 가지고 가면 좋겠는지를 북한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먼저 들어보고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미국은 이런 걸 원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런 걸 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으니 북한 입장을 좀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할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은 좀 그 북미 간의 얘기의 중재자 역할을 남한이 하는 것이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최종 합니다. 타결은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타결을 낼 것이고. 예,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네, 최연평 의원님. 예. 이제 협상 의제가 지금 사실은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하나 이제 비핵화가 하나였는데 그거는 당연히 또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해 주셨고 기본 전제죠. 또 다른 거 하나가 이제 통일인데 예. 통일은 이번에는 의제에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럼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이냐가 결국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 예. 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논의되는 게 정전을 종전으로 바꾼다 무슨 다음에 평화협정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북미 간에 수교를 한다 등등 예. 그 의제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단계로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의 비핵화 문제가 가장 근본적 베이스로 깔리고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번의 정상회담이 과거의 정상회담과 좀 다른 이유는 그 중간에 트럼프 정부가 심지어 군사적인 위협까지 이야기했었던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혹자는 이번
이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실패로 끝났을 때는 미국에서 폭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군사 위협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그 위협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중첩되어서 나타났었죠. 그런데 전격적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까지도 모든 것을 아젠다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모든 걸 다 내놓는다. 다만 그 근본적인 바탕은 비핵화 문제다. 그런데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는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고 어쨌든 운전자를 쥐고 있는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할 것이고 궁극적인 결론은 미국과 북한이 결론을 낼 것이고 우리는 현재 있는 평화 공존 평화 협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둘 것인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인해라라고는 못 가고요. 그래서 가수들이 가서 노래하고 문화 교류하고 서로 간에 상호 동질감을 회복한 신뢰를 주는 그러한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사실 그 핵을 가졌다가 포기했던 많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좀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은 핵무기는 니 거로 각기 북한 정권은 곧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렇게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즉시 그거는 정권 붕괴라고 각기 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분석을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요즘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북한이 왜 그 뭐 선대 정권의 유훈이라는 건 그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렇다면 정말 북한이 핵을 내놓으면 어찌 보면 이게 무장 해제시키는 거나 똑같거든요. 핵을 내놓으면. 그럼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 다 막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리비아던가요? 그게? 카다피요? 예, 카다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핵을 딱 내놓고 경제 지원을 주겠다 했는데 안 되고 그 카다피가 몰라가고 이런 게 이미 다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라크 문제도 봤고 북한은 너무 많은 그런 국가들이 경험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북한은 비핵화를 들고 나오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전제가 제재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재 보장은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건 다시 이면에는 뭐냐면 제재 보장이라기보다도 정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 정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을 날 보장해줘라. 이거란 거죠. 만약에 정말 이거는 미국 혼자서 담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이 나서서 그래 우리가 김정은 정권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다 해주마. 뭐 예를 들어서 다 사인했어요. 그렇다고 북한이 그걸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 유엔이면 유엔 다 나서서 모든 국가가 유엔 회원국들 비롯한 모든 국가가 다 북한의 정권을 무조건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그다음에 또 경제적 지원을 이렇게 해서 인민생활 이런 거 보장해주고 경제적 거 이런 거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북한이 동시를 얘기하잖아요. 동시.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동시에 비핵화하고 같이 간다면 북한은 비핵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동시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상응하는 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오다가 어긋났던 것들이에요. 예전에 9.1 공동선언이니 조미 코미케니 여러 가지 것들이 맨 처음 약속하고 뭐 중간에 사찰을 하고 나중에 약속 안 지키고 이것이 악순환돼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모두 다 아젠다를 다 끄집어 올려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예 예전에
핵 문제, 핵 개발 문제, 플루토늄 생산 문제 따로따로 됐었다면은 이번에는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와 비핵화 문제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결정자로서 당사자인 북과 남의 대통령, 북과 미국 정상이 같이 회담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다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것이 비핵화는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물건을 다 꺼내놓고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하면 북중 회담에서 왜 단계적 해법을 얘기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네. 김정은이 성향상 봤을 때는 북한에서 말하는 단숨에 숨도 안 쉬고 한꺼번에 가겠다는 거죠. 단숨에. 그다음에 또 단번도약. 그다음에 속전속결. 이게 김정은 특징이거든요. 완전히 북한 지금 정권의 특징인데 그런 거 봤을 때 김정일도 그랬는데 김정은은 더 심한 예, 모양이죠. 더하죠. 근데 이제 속전속결해서 그 뭐 아파트도 뭐 1년 안에 쭉쭉 올라가고 뭐 마식령 스키장 1년 안에 딱딱 끝내고 이거 뭐죠?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양 비핵화 할 거, 이양 비핵화 할 건데 1년, 2년, 3년 끌면서 경제는 회생을 해야 되는데 대북 제재도 요만큼 조금씩 대북 제재도 같이 단계적으로 이제 그걸 축소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북한은 진 떨어지죠. 이양 할 건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해버리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양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북미 회담을 제안했을 때는 김정은으로서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수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사람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도 사람이에요. 사람. 이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마주 앉아서 생쇼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 노인을 쥐어짜면서 거짓말 싹싹 해가면서 막 둥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까지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강도 높은 제재, 더 압박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은 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할 때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를 큰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오시는 걸 보면 아마 알 수 있겠지만 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선물이라면 CBID. 그러니까 큰 선물이 장담은 못하죠 정말. 그 김정은 위원장 속을 제가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까지 북한을 쭉 분석해 오면서 좀 때로는 이탈될 때도 있지만 보면 그래도 이자처럼 아주 단계를 질질 끌면서 가는 동결, 검증, 폐기 이런 긴 단계 얼마나 지루한 그걸 가는 것보다 단계를 축소를 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말 정확한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 북한은 너무 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이전의 선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스위스 유학하고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고 인터넷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많이 찾아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외 물정에 대해 잘 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북한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북한이 아니라는 거.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떤 선물을 줄 거냐? 11월 달에 트럼프 중간 선거 있어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든 이라크 문제든 어떤 문제든 성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FTA 재협상이고 뭐 철강 관세고 계속 압박을 높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가운데서 김정은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11월 중간선거 선물 줄게 하면서 비핵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얘기가 될 건지 서로 이제 얘기 다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타결 난다고 보세요? 타결요? 두 분 타결요? 타결이 난다고 생각하냐?
다음에 타결이 나면 어느 정도 형태까지 타결이 날 거냐. 정말 핵이 이런 거잖아요. 북한은 핵 개발했어요. 다음에 핵실험도 다 했고 미사일도 뻥뻥 여러 번 쏴봤고 뭐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도 한 1000개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다 쏘면 설마 한 10개는 안 날아가겠어요? 나머지 다 떨어진다 그래도?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 없앴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 물론 핵시설은 없애겠지만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다 없어지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완전히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타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일단 타결 난다고 생각하세요? 타결이라는 게 북한이 우리 비핵화를 단계적 이게 이런 거죠. 그 타결은 미국이 그만한 담보, 선물. 그 보장을 해주면 그렇죠. 정권 안정을 어떻게 보장해주겠다는 그 시나리오를 잘 해서 근데 그것도 말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타결이라기보다도 서로 양쪽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하긴 하고 그다음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이게 순전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이걸 바랄 것이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유엔 회원국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쭉 얘기를 하겠죠. 이래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정도. 그러면 북한도 우리도 비핵화는 그렇다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서로 상호 확인하고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갈까를 또 추후에 무슨 특사 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 우린 비핵화 할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종전협정 체결해주고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주고 정권 안정을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니다. 예.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결과라서 볼튼이 화가 나서 막 북한을 때린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북한은 박살내버리면 뭐 장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지부진하게 아주 지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끌고 나가면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질 것인가는 잘 모르겠고 그 대신 이것이 이번에 딱 만나서 타결된다 안 된다 그걸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예.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5월 북미 정상회담 때 타결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게 타결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타결이 못 나고 결렬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거를 타결이다 결렬이다라고 아니야, 5월이 이야기하기는 5월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비핵화가 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양쪽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을 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갔을 때는 타결이 그러니까 되죠. 그렇게 될 거냐는 거죠. 예, 저는 근데 그게 그런 해법들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왜냐하면 해법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북한은 체제 정권 안정, 경제적인 이 지원 이 모든 거 그러면서 북미 수교 더 나아가서 미국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 투자 뭐 이런 많은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될 경우 그럴 경우는 북한은 비핵화를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죠. 전혀 없다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북한은 핵을 끌어안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핵을 절대 내놓지 않고 우리는 계속 보유할 거야. 그냥 묵비적으로 남들이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보유하고 갈 거야 하면서 시간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핵 개발은 다시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저는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계속 보유하겠다. 완성한 사람이 핵 개발 왜 해요? 완성이랑 이미 끝났다는데 개발하면 그거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러나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제재 계속 가죠. 그때는 모든 게 다 중단된 제재가 갈게 올스톱된 거 북한은 헤어날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태를 애당초 막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 이런 걸 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아주 강력하게 열변을 지금 토하시는데 최 평론가님, 예.
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미 간의 핵 협상이 결렬이 나서 네.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 하고 나오면 때립니까? 그렇게 볼튼이 되면 무지하게 강경파죠. 매파 중에 초매파. 무슨 매파라 그러던데. 네, 예. 초강경파고요. 때리나요? 심지어는 2005년도에는 쿠바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자신의 신념에 반박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막 협박하고 그냥 문제가 커진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매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볼트는 누구의 참모입니까? 트럼프의 참모예요. 트럼프는 뭡니까? 장사꾼이에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안 때릴 저는 때린다 분명히 모를 텐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격 지점은 어디냐면은 평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예, 군사 기지를 때리지. 왜? 평양이라는 데가 남아 있어야 여기서 장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지전인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뭐 이게 그런 거는 있을 수,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준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코피 전략도 있잖아요. 코피 전략 만들어낸 거고요. 그냥 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대치와 긴장감은 높아지겠죠. 대북 제재라든지 이건 훨씬 더 높아지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획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때리진 않는다.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은 한반도 전체의 공멸을 의미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은 아니잖아요. 뭐 자기는 다칠 게 아니죠. 없는데. 아니죠. 아니, 제가 이제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볼튼이 이렇게 강경파니까 정말 북한을 치거나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강경파도 트럼프의 측근이고 트럼프가 쓴 사람이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알아서 다 한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혼자 다 때문에 하죠. 본인은 때리고 싶지만 거기서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동해서 그래서 때립시다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볼튼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핵무기가 계속 있으면 핵무기의 위협을 받는 건 미국이죠. 미국이고, 예, 예. 근데 미국이 북한을 때려서 핵무기를 제거했을 때 그때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미국은 피해를 안 보거든. 그러나 한국도 한국에 있는 자국민이 피해를 보죠. 아그 이번에 소개 작전도 했잖아요, 자국민. 그렇지만 그거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폭탄 떨어지고 핵이 순간적으로 날라오면 그건 헤아릴 수 없죠. 아니, 사실은. 먼저 빼겠죠. 저는 난 홍남 철수할 그거는 때 뺄 것 같으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거 전쟁이라는 거나 미리 다 사전에 알기 때문에 네. 그건 그럴 수는 없다고 아, 생각해요. 홍남 철수할 이제- 때는 배 타는 거 한번 타보려고 티켓 끊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쟁 위협은 전 세계적인 전면전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의 군사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군사 행동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볼튼을 왜 기용했느냐? 이전에 있었던 유학파들을 다 잘라내고 볼튼을 왜 기용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죠. 우리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겁주고 얼르고 그리고 뭐 사탕 당근 다 이렇게 하는 전략이 내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우리 입장에서 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좀 들어서 다 똑같이 그 얘기들만 하셔가지고. 네. 자 넘어가죠. 지금 이제 얘기가 안 된 게 이번에 그래도 김정은이 방중을 해서 시진핑 시황제 체면은 좀 세워줬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 다음에 근데 시황제라고? 편집하겠지. 편집 안 해요 여기. 편집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이제 푸틴자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는 뭐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없나요? 하여튼 아베도 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건데 이쪽은 지금 패싱이에요. 근데 그 원래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거를 고안해 냈을 때 그게 처음에 그게 막 말 된다 해서 육자회담 체제가 간 거는 이 육자가 어쨌든 다 주변에 몰려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강대국들이고 군사 대국들이고 그래서 육자회담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해결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육자회담을 했던 정도로 러시아하고 일본도 그 정도의 지분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국은 가고 러시아, 일본은 왜 안 해요? 일단 중국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죠? 일단 중국은 네. 피로써 맺어진 혈맹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그죠. 정말 중국은 그냥 형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난이 왔을 때도 그 모든 뭐 생필품은 다 중국에서 어쨌든 들어왔고 중국에서 도와주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정말 경색돼 있고 이런 것들은 나름의 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네. 거고 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무슨 뭐 차이나 패싱 이런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 마침 잘 됐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먼저 손 내밀고 우리 뭐 정상회담을 합시다 해서 중국 쪽에서 초청을 받아들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또 러시아는 사회주의 종주국 정말 그냥 러시아는 중국은 이웃 나라이면서 아주 가깝게 두만강을 사이에 압록강을 사이에 끼고 정말 왔다 갔다 다니고 그 해산 사람들과도 왔다 갔다 다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는 조금 거리가 있죠. 뭐 라진하고 붙어 있긴 하지만 한참 모스크바가 멀리 있고 너무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늘 사회주의 종주국이라는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정말 한상의 대상처럼 바라봤다고 할까요? 선망. 예, 선망의 대상 이렇게 바라봤죠. 그리고 지금도 뭐 러시아는 잘 살고 있고요. 그 체제 전환한 다음에 잘 살고 그런 국가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뭐겠어요? 주로 에너지 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하는 무역이 2억 달러 좀 넘어서는데 그게 지금 줄지 않아서 계속 몰래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러시아를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축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겠어요. 조만간 갈 거다. 예,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조금 더 북한이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왜? 일본은 이미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일본 뭐 대통령 치고는 총리 치고는 처음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같이 정상회담을 하고 하면서 이 식민지 지배 이 보상금 문제, 전쟁배상금. 예, 보상금 문제. 그다음엔 또 납북자 문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당시 납북자 문제를 인정을 하면서 내국민 문제.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불거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사실은 안 됐던 거죠. 됐죠.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납북자가 절대 없다고 우리가 없다고 했어야 될 걸 아마 이래 걸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북한도 정말 국교 정상화까지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왜 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일본하고 무역이 컸어요. 네. 야, 제가 살고 있는 거기도 제가 항만이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정말 많았거든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의류, 그때 당시는 한국 제품, 중국 제품이 아니라 일본산이 80%였으니까. 네. 그렇게 일본이 도움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만경봉어가 다니고 무역배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경제 협력도 많이 하고 제일교포 출신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돈도 어마어마했고 네. 그러나 2002년도에 그 모든 것이 불발이 되면서 모든 게 차단됐거든요. 네. 그러니 북한도 일본하고도 손을 잡고 싶죠. 왜 이웃 나라니까 바다 건너 딱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러시아 다음에 일본 순서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 다음에 일본.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최평론 이어서 예. 5월 전이요, 5월 후요. 러시아는 5월 전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북미 정상회담 전에 네. 러시아는 그때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그 뒤라도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이제 견원지간처럼 이렇게 더 오히려 북한이 더 뒤로 미룰수록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애가 매달리고 있는 타니까. 거고. 그런데 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사전에 가서 양해를 예. 구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물밑으로는 이미 양해를 다 구한 그러죠. 상황인데 네, 네. 겉으로 보이기엔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있으니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왜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통일을 하고 서로 교류 협력하는데 왜 네 개 나라가 이렇게 끼어드냐라는 의문을 많이들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그때 시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네.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은 남과 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 이 네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개의 힘센 나라가 안전을 보장해라. 라는 차원에서 그때서부터 계속 확산된 여론이 지금까지 지난번 육자회담의 거기까지 틀로 간 된 거죠. 거고 네. 지금까지 된 건데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예전엔 냉전 구도상에서 누구 편 먹고 누구 편 먹고가 됐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화약고 같은 한반도에서 네 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장할 수 있는 평화 지역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되면 좋은데. 그럼요. 네. 일단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돼도 때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망명 티켓은 안 구해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일본에 관한 얘기까지도 웬만큼 뭐 됐고 이제 드디어 드디어 말할 기회가 생기네요. 네, 그러죠. 방청객 모드로. 네. 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뭐 이게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중국 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 왜 그렇게 저기 북일 정상회담 하자고 그렇게 그러지? 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북한하고 남한인데 북한은 뭐 틀림없이 경제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타결이 잘 나면 아마 대규모의 북한 개발 패키지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일본의 전쟁 배상금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북한 경제는 확실하게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규제도 제재도 완화하고 북미 간에 수교하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인데요.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신년사 할 때는 그렇다 치고 신년사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 전문가님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김여정 그 위원장의 동생이 왔을 때도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별로였고 그죠?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기사를 냈을 때도 뭐 별 대단히 중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간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장 차원에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박사님하고 이제 평론가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큰 변화의 어떤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가 된다고 해서 뭐 한국 경제가 정말 한 단계 도약을 할 거냐,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죠. 뭐 주식 시장에서 뭐 기업들의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질 거냐. 네. 사실 뭐 그냥 그동안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뭐가 달라지지?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 그냥 일반인들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나 어떤 한국 금융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게 사실 저희 어떤 그런 뭐 내국인의 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힘이
좀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사야 사실 좀 시장이 좀 그렇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지 네. 외국인이 뜨뜻미지가 뭐 미국 시장이 빠져서 외국인이 좀 파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국내 기관의 어떤 수급으로 뭔가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좀 한계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가 오고 했을 때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딱 그날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뭐냐면 잠깐 오르다가 또 두루루루 또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건설 과거에도 이제 남북 그 회담이라든가 남북 경협에 있어서 가장 최대 수혜주가 이제 건설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건설 주가가 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관련한 그 그룹사들 주가가 조금 좋았는데 그것도 뭐 한나절을 못 지나서 또 이제 주르르 밀리는 그런 모습이라 이게 시장으로 크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별 기업에 대한 되게 그 센티멘트에만 영향을 좀 줬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개별 기업의 센티멘트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상회담 잘 된다고 북한해가 없어진다고 기업 실적 좋아질 건 별로 없다. 현재로선. 좀 덧붙이자면 이쪽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실은 이제 내국인 입장에서는 네. 뭐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에 위기가 불거질 때도 전쟁이 날 거다 뭐 이런 거 저희가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이 한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고 네. 외국인이 최근에 이 북한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신뢰를 가져줄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최근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사실은 관망에 가깝습니다. 관망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오늘 이제 뭐 김현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향후 고무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조금 들긴 하는데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 어떤 교착 상태가 지속돼 왔고 또 과거에도 몇 차례 실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스마트머니의 어떤 시각이다. 생각인 것 같고요. 일례로 최근에 봤었을 때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가장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 외환 시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환율보다는 외화 자금 시장 네. 이 달러의 펀딩 그 여건을 보게 되면 요번 주는 지금 이제 이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기대감 때문에 조금 달러 펀딩 여건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볼튼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겠지만 폼페이오 나오고 폼페이오 나오고. 무서웠죠. 만약에 이게 어그러지기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보세요.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은 아직 그런 다 부분이 아니라고 있거든요.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 그리고 시장은 이제 경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전미 그 근데 네. 방금 얘기 이제 네. 얘기 끊어서 미안한데 그 방금 얘기는 아직 시장은 관망 중이다라고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가 그러면 좋은 호재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을 하나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아, 반응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이게 그럼 타결로 가는 거냐. 외화 기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진다. 분명히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이 AA 제로입니다. 네. 사실상 역대 최고 등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S&P라던가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평가 기관들은 이 북한과의 어떤 그러니까 전쟁을 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대치 국면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한국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의 어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은 여전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고. 종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항구적인 평화 체제 가고. 당연히 이전보다는 훨씬 이 한국 이 어떤 신용 위험에 대해서는 하는 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럼 생기는 거죠. 한 노치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뭐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가 중요할 텐데 네. 아까 얘기했던 전쟁에 대해서 항구적인 위험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는 이 파지티브한 전망으로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등급을 올리는 것까지는 그거는 아니어도 이제 지켜볼 거고 그건 지켜보고. 향후의 변화를 봐서 하겠지만 네.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향후의 한다면 변화가 마음에 들면 올라갈 수 그렇죠. 등급 전망은 분명히 요건이 현재 영향이 중립에서 있을 거다. 파지티브로 바뀔 정도로 될 수 있겠다. 저 일각에서는 남북에 이제 평화 체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섬이 아니라 반도가 된다. 그래서 TSR, TCR, 뭐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거 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오는 송유관도 연결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네, 경제 협력은 일단 대북 제재가 다 해소가 돼야 되죠. 그렇죠. 아니 근데 대북 제재가 이제 해소가 됐다고 전제하고 네. 일단 먼저는 북한 경제 재건으로 들어가는데 돈이 좀 들어가서 그쪽 일이 되고, 우리가 육로를 유럽을 연결한다거나 중국을 연결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게 아마 제일 먼저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먼저 왜냐하면 시작인가요? 인프라가 먼저 아니, 들어가야지.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야지 남한에서 뭐 원자재라든가 뭐 여기서 물동량들이 들어가게 되고 네. 또 중국에서도 여기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북한 전문가들 그런 거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긴 그렇게 한데. 하는데 네. 제 생각에도 저도 언젠가 그 인프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게 철도 도로. 그러니까 그 그런 북한의 것들이- 철도도로는 까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연결을 시켜요. 우리가 연결해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갈 수 이게 지금 있다고 다 하면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 남북한의 교류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돼버린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당장. 그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남한 인력이 북한에 들어간다. 네. 그거 관계 없죠. 관계 없나요? 아 지금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지금 경제개발구를 2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네. 그게 김정일 때에는 특구가 뭐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한군평, 위화도, 나선 이래서 네. 딱 단락 4개. 그것도 하나는 남북 접경 지역, 하나는 북중 접경 지역의 단락 4개예요. 네. 그랬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경제개발구나 특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네, 네, 말이 네. 개발구가 하나 특구지만 네. 근데 경제개발구도 특구인데 그것이 전 지역에 23개예요. 23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거는 평양에도 있고 네. 수도 평양, 네. 외국인들 들어와라. 평양에도 있고 평양 옆에 있는 남포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평도하고 마주 있는 강령에도 있고 네. 이렇게 다 있어요. 그거는 뭐냐? 김정은이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정권 잡았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2013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일권 내각에 있는 행정일권 그다음에 지방경제 일권들 모여놓고 비공개 회담을 비공개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를 회생하려면 이렇게 문을 닫아매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열어라. 자본주의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네. 일본이 방법이든 중국이 방법이든 러시아의 방법이든 받아들일 걸 다 받아들이고 네. 그걸 가지고 자본주의 방법이다 무슨 방법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마. 이때까지 그 말을 하면 잡아서 정치범죄용소에 보냈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경을 열고 대도시를 열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2013년이거든요. 네. 2013년 6월이던가 곧 끝난 다음에 경제개발구가 나왔어요. 네. 그냥 경제개발가 쫙 나왔어.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미국 기업도 들어오고 다른 기업도 열겠다. 들어오고 김정은 정권은 이미 제한적인 개혁 개방 시작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예, 북한판 흑묘백묘. 예, 맞아요. 잠깐만요. 그거 얘기하자는 거죠. 여기 그냥 그만 얘기했어요. 사실은 여기 질문을 주려고 질문한 것뿐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발언권은 이쪽에서 해야 돼 지금.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이 와요? 당연히 이렇게 인력까지도 교류가 되면서 어떤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 핸드폰을 과연 이제 예를 들면 북한에 팔 수 있느냐. 현대차의 차를 이미 들어가 있을 거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들어갈 네.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의미 있게 어떤 큰 부분을 차지를 할 거냐. 물론 이게 쭉 지속이 되면 어느 정도 뭐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눈에 보이겠지만 네. 과연 그 북한의 어떤 구매력이 이제 한국의 제품들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자본을 가서 공장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의 경제는 좋아질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건설 회사는 진짜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건설통신 쪽은 그거 좀 네. 끼워도 돼요? 네? 끼워서 얘기해도 예, 돼요? 예, 예. 아니 여기 얘기 좀 마저 듣고요. 여기도 좀 아니, 지금 여기도 발언권을 줘야 돼서. 근데 그래요. 지금 북한이 이걸 사도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하니까 아니 사전에 이제 구매력이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그렇지 얘기예요. 구매력이 지금 엄청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밥솥 막 비싼 게 들어가죠. 20만 원, 30만 원. 아이고 옛날 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면 내수 얼마든지 보장할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계속해 보세요 이제. 북한 구매력을 우리가 낮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뭐 결정적으로 이제 북한 내수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시장 규모 확대라고 하는 거는 그건 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북한 시장 하나가 더 열린다 해서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뭐 이 정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로로 유럽과 육로로 중국과 연결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경제 파장이 아마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걸 어떻게 이제 계량화해서 계측화해서 이게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연결이 될 거냐는 좀 더 다른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자, 뭐 이 정도에서 얘기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자, 인포맥스에서 국제금융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이나연 앵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연합인포맥스가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 대전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금리 인상 기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금융시장을 전망합니다. 4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금융시장을 꿰뚫어보는 전문가들의 시각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